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또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살아나더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한번 방산 산업이 호황기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나서 1945년에 끝이 났는데 전쟁 발발 100주년이 정말 멀지 않았네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만들어진 UN,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UN 참전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전쟁의 세대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우리나라지만 이 전쟁의 아픔은 이제 기억 저편에 있는 건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치솟자 우리나라 방산산업에 정말 국뽕에 찬 영상들이 유튜브에 난무를 합니다. 물론 힘이 없는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죠. 그건 우리의 일상을 봐도 그래요. 내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으면서 객기를 부리게 되면 언제든 폭력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올렸던 쇼츠에서도 그러더군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는 건 우아한 위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갈등을 푸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죠. 벌써 2014년도에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이 벌어졌었으니까요. 과거로부터 이 동슬라브족이라고 하는 거의 하나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갈등을 겪는 건 결국엔 차별이었어요. 그 차별이 반발심을 낳고 그 반발심이 분리를 만들었고 이렇게 갈라선 두 체제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은 어때요? 대한민국 선거의 판도를 보면 영호남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죠.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영호남의 갈등이 유혈 사태로까지 가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무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기 소지가 법으로 가능했다면 언제든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60만 대군이 버티고 있다던 영화 와일드카드에서 양동근이 했던 대사처럼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치고 아무리 도망을 쳐봤자 갈 데가 없는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라는 것이 이 유혈 사태를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갈등을 하는지는 아시나요? 저는 이 갈등의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도 그게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원인인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의 일상으로 좀 더 가져와 봅시다. 부모 자식 사이의 갈등을 생각해보면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속상해하는 부모들 많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들입니다. 정작 아이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중인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간섭을 자꾸 해들어오는 중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세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죠. 이 말은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이는 정작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이의 미래를 부모들이 미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면
미래에 아이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생각해서 부모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지금 미리 걱정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쏟아내가면서 아이를 조져버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제도 제가 인성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특히 아이 엄마들이 각성을 좀 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면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알아서 잘 큽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바로 서면 아이는 바로 섭니다. 부모가 팔자로 걸으면 아이도 팔자로 걷게 되고요. 부모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면 아이는 정신 차리고 사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자꾸만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한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간섭할 수가 없죠. 역지사지라고 그 사람이 나를 간섭해 들어오면 나는 좋겠냐는 말이죠. 내가 싫다면 상대 역시 싫을 텐데 상대가 싫다는 것을 내가 자꾸 강요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 상대방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만 똑바로 살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땐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들 있잖아요. 가령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말을 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해가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거슬리고 힘든 건 정작 나예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 인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라날 때 부모님이 집안일을 전혀 시키지 않고 성장한 남자의 경우라면 집안일은 당연히 어머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집안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집안일이라는 게 그닥 재미도 없고 보람도 느끼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귀찮기만 하고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아내 눈치를 슬 보면서 적당히 잔소리 듣는 수준에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은 거죠. 그런데 여자는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안 돕는다고 하거나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안 보일 수 있냐고 하면서 시작부터 짜증으로 풀어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희생을 하고 말지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집에서는 곱게 자라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컸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런 상황들일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남편한테는 그렇게 짜증을 내고 대면대면하던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딸이면 덜한데 아들한테는 남편한테 하지 않던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성숙한 인간이라서 벌어지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아내도 남편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이고 왜 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인간이 평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그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 등급을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 그리고 돈 같은 걸로 측정을 하는데 인간의 등급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삶의 깊이와 인간적인 성숙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어른들에게 이해를 좀 받죠. 왜? 모르고 저지르는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오죽하면 그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일단 웬만하면 용서를 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죠.
성인들처럼 혹독하게 대하질 않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잣대를 놓고 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이를 먹어도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배움이라는 건 단순하게 학교를 다녔다 아니다로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사회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속이 깊어지고 사람들과 트러블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 대학을 나오고 박사 과정을 마쳤고 했는데 저잘난 맛에 사느라고 매사에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오죽하면 그 소위 사자 붙은 직업군들 사이에 가정폭력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을까요? 이 인간의 품성과 인격은 학교에서 절대 배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마인드가 성장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마인드가 자기밖에 몰라서 갈등이 벌어져요. 만약에 이 남자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살림을 하는 걸 보면서 자랐다고 해도요. 그 어머니의 고생스러움이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 결혼을 하고 살면서 아내의 집안 살림살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 한 뜸 더 성장을 하면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하겠죠. 이건 인간적인 성숙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 문제들이. 그리고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마인드가 큰 사람이라면 자기 남편이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 집안일을 같이 해보는 거죠. 마치 그 어린애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왜 아이를 기를 때 무조건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너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일도 배워야 하는 거라고 해서 같이 집안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기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 뽀송뽀송해진 옷을 같이 개고 청소를 한 뒤에 깔끔해진 집안을 보면서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 좋다 이런 말 한마디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가지는 등 집안일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과 또 그것을 해결했을 때 오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들이 이 집안일로 갈등을 겪고 일평생을 싸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엄마들은 집안일로 아이들과 다투지는 않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남편이 어른이 아니라 아이와 똑같다는 생각을 내가 못하는 것뿐이죠. 나의 문제예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놈을 내 남편으로 내가 골랐다니까요. 이 모든 문제들의 시작은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정의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상대적일 뿐이고 내 앞의 문제들은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실력이 없는 건 내 문제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확장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좀 가져가 볼까요? 원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깔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봅니다. 우크라이나가 깔보고 무시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이건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평소 저희 인생학교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대접받을 행동을 하고 살면 당연하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는 그 무시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무시하는 거라고 말이죠. 무시받기 싫으면 무시할 수 없게 살라는 것이 저희 인생학교의 인생 지침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그렇게 바라봤을 때 러시아 역시 무식하기는 마찬가지죠. 아까 그 부부관계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인간이 성숙되면 이 모자란 사람을 무시하고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집니다. 같은 원리로 러시아도 항상 우크라이나를 힘으로 강제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무식하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죠. 다만 이 러시아는 힘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힘이 없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힘이 있었다면 러시아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을 리는 없을 거고요. 서로 똑같이 무식하기는 한데 한쪽은 힘이 있고 한쪽은 힘이 없는, 결국엔 그 차이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높다는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소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은 길러놨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른 덕분이에요. 이런 힘의 논리는 참 구질구질하고 야만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들의 일상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하죠. 여전히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문득 그 과거 우리나라 그 부부 사이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래서 경제권을 쥔 남편과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사는, 그래서 집안을 돌보는 아내 말이죠. 만약에 이 두 부부가 무식하다면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면서 살 겁니다. 그쵸? 그런데 비록 경제력은 없지만 현명한 아내들이 있다면 남편의 그 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우쭈쭈쭈 해주고 또 그러면서 남편에게 오히려 대접도 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힘도 없으면서 바락바락 대들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 두들겨 맞았겠죠. 과거에 부부 사이에도 그런 부부들 꽤 많이 있거든요. 바락바락 대들다 두들겨 맞는.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을 잘 요리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현명했다면 러시아를 잘 요리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저는 그 러시아를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들을 때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집안 사정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당신의 집안은 안녕하시냐고 말이죠. 아마도 그 양반은 그 집안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저 우아한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만약에 이 위선을 걷어버리고 정직한 야만이라는 말 그대로 힘의 논리로 풀어가면 아마도 누군가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우리들은 야만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아하게 위선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죠. 저는 평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또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누구보다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의 미국은 우아한 척을 떠느라고 골병이 들었죠. 인권이니 평등이니 평안이 하는 것들로 그 우아를 떠느라고 자기 나라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행복한 미국을 만들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양아치가 그런 지성을 갖췄을 리가 없잖아요. 다만 유럽이 트럼프를 욕할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 저는 트럼프에게 한 표를 줄 겁니다. 유럽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건 맞으니까요. 그동안에 나토 운영을 해왔던 걸 이렇게 참 들여다보면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너그럽다 싶을 정도죠. 물론 거기에서 미국이 얻는 반사적인 이익도 있었고요. 가령 기초통화국으로서의 이점을 누리는 것 같은 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나라에 기대서 얻은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역시 저는 나빴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 처음부터 유럽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니 맞을 짓을 해서 두들겨 맞는데 그걸 왜 돕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실을 직시했었어야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머니까요.
더군다나 그 국제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 뭐 생각한 대로 작동을 합니까?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지금 미국 한번 보세요. 국제협약을 다 깨고 무시를 하잖아요. 물론 뭐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당장 자기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먹힌다면 그 다음은 자기네들 나라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죽하면 폴란드가 서둘러서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겠다고 했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가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를 자극할 수도 있으니 말렸어야죠. 그렇게 했다면 이 난리가 났겠냐는 거죠. 저는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했던가요? 지금 젤렌스키로서는 푸틴보다 트럼프가 더 미치고 환장할 지경일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이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점쟁이 같은 짓을 합니다. 뭐 트럼프가 어떨 거다. 트럼프 심리를 분석해봤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 거다.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될 거고 코인이 어떻게 될 거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아니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을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인 사람의 심리를 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애들이 어른들 마음을 아나요?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을 일반인이 안다고요? 저는 이 지식인층, 이 머리 좋은 똑똑한 놈들의 그 되먹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면 참 그래요. 그 먹고 살겠다고 그런 방송에 나와서 맨날 입으로 그 거짓말을 달고 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참 얼마나 불쌍할지 말이죠. 분명한 건 있죠. 트럼프가 좋은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 사실상 좋은 지도자는요,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요. 신용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떤 비전이 있어서 비전을 보고 누구나 그리로 가고 싶어야겠죠. 그 비전을 향해서 너도 나도 가려고 자발적으로 달려가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 그 방산산업의 호재가 그다지 반갑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랭킹에 들 정도라서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으로 돈을 버는 일은 도무지 즐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전 세계의 군비 확장이 어떻게 달가울 수 있겠어요.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말이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트럼프가 그 어떤 짓을 해도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던 적이 있던가요? 온갖 그 예측을 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허무한 건요. 그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2025년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한 영상이 있습니다. 뭐 저도 예측을 하는 것 뿐이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수많은 예측들을 다 모으고 모아보면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2025년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천재지변에 더해서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올 한 해는 정말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부디 유튜브에서 전문가라고 나와서 점치는 말하는 그 점쟁이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좀 제발 자중하면서 보내시길 빕니다. 전 세계가 출렁거릴 확률이 높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점쟁이들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세상은 있습니다. 가령 AI와 로봇의 시대는 오고야 만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의 시대도 열릴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는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결국엔 원자력과 수소의 에너지 시대로 가게 될 겁니다.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워낙 크게 늘어나서 그 친환경 대체 에너지라는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걸로는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에너지 정책은 말 그대로 뻘짓만 하고 오히려 원전 기술 같은 건 후퇴시켜버리는 이 등신짓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소형 원자로라고 부르는 SMR 기술이 더 발전을 하고요. 원전도 방사능 같은 물질이 나오는 그 원자 분열이 아니라 원자 결합의 기술이 나온다면 좀 더 안전한 원자력 이용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교육 체계도 완전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사실 이미 늦었죠. 전혀 다른 방식의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지금 현재 엄마들의 극성은 정말 이제 한순간에 철퇴를 두들겨 맞을 날이 곧 옵니다. 기업의 미래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산다는 개념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기업과 직원은 가족이 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본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 회사라는 곳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되고요. 미래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상 공간인 메타의 세계에서 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다양한 실험들을 해가면서 그 가상 공간이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또 코인의 시대가 열리겠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점을 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대세들이 확정이 돼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 푸틴이 망하든 말든 시진핑이 어떻게 되든 말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미래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것들만 머리에 두고 그 사이에 일어날 그 자잘자잘한 변화들은 그때그때 맞춰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호재가 두려운 이유는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힘을 쥐어주는 것, 이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쥐어진 칼과 같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힘은요, 결국 폭력으로 쓰이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힘으로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갈등을 풀어주는 해결사 노릇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남미에서 올라오는 난민들을 미국에서는 힘으로 막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멕시코나 콜롬비아에 대형 공단을 만들어서 남미 국가들이 자생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요. 또 미국에 필요한 고급 인력들을 만들어서 미국이란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입이 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중재자 역할이나 해결사 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갈등 역시 우리나라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같은 그런 깡패짓 말고요. 우크라이나에겐 재건을 돕고 러시아에겐 최첨단 산업을 도와서 이쪽에서 유럽을 넘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저절로 갈등이 해소되잖아요.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들이 인성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 내에서 힘을 갖게 되니까 이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주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깡패짓인지 얼마나 쪽팔린지 알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국제사회의 매너와 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그냥 저절로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인성교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누구도 인정을 하고 그 누구도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나라도 존중하고 그 어떤 나라도 인정하게 되면 갈등이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먼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화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런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